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재하 기자입니다.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첫 기자간담회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취임 후 개혁과 청산으로 계속 달려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성과는 무엇인지 먼저 질문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앞으로 계획을 여쭙고 싶은데 2차 특검과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중에서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게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길을 만날 것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의 과제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의 과제를 또한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제 어깨에 지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쉼 없이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서부터 제가 차례로 할게요. 예, 중앙일보 강보연 기자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중앙일보 강보연 기자입니다. 네. 150여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일교 특검 말씀하셔서 질문 여쭙는데요. 당초 대표님께서 2차 특검 추진 계획 밝히시면서 통일교는 이제 2차 특검의 보완제적 성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월요일에 전형적으로 이제 추진 의사 밝히셔서 그 사이에 어떤 결심 배경이 있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모두 발언의 국민의힘과 유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권 인사들도 많이 연루돼 있어서 이런 부담은 없으신지도 이유를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 추천권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상이 좀 있으실지 같이 말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과 정신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섞어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앞으로도 반대입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께서도 통일교 특검을 해라.
민주당이 못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했고 그 사이에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민주당의 일부 연루되었다는 의혹 그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과 당의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기자회견문에도 헌법을 제가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의 발언권의 순서를 통신사, 그다음에 방송사, 중앙신문, 지역신문, 인터넷 이렇게 고르게 드리기 위해서 손을 다 드시더라도 차례로 제도 드릴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예, MBC 우리 김현지 기자님. 예. MBC 김현지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님 네.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대표님과 좀 소통은 하셨는지 그리고 거취를 포함해서 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 좀 여쭙니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잘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방신문 한번 예, 우리 굿모닝 충청의 우리 조아준 기자. 예. 예, 굿모닝 충청의 조아준 기자라고 합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통합건이 갑자기 지금 12월 달 들어서 좀 급속도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랑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합에 해서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뭐 어떻게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잘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 5극 3특을 하려면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물꼬를 터야 5극 3특이 완성되는데 시작점이지 않겠는가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대통령께서 고심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충남 대전 통합을 얘기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이 입법 발의했죠. 네, 국민의힘에서 입법 발의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모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충남 대전은 단순한 지리적 통합이 아니라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민들께 이익이 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특별시 못지않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끼리의 합의 또 지자체 의회끼리의 합의가 이미 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많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한 달 안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충남 대전, 대전 충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충남, 충남 대전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예. 예, 대표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그 법 왜곡죄 언급 주셨는데요.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제 이것만 안 된다 요청하시기도 했고, 그 당내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좀 신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제 그대로 좀 추진을 하신다면 우려나 부작용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최소화하실 건지, 이제 처리 시점이나 그 공론화 계획 같은 게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쭙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개혁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대로 둬야 합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 오심을 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됩니까? 법 왜곡죄는 명확한 겁니다.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 그리고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다시 그게 뭐죠? 다시 이렇게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검사나 판사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께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께도 그때 비공개 때 제가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요. 이번엔 경제신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님. 네, 대표님 취임 후 첫 회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신 전략위원회 언급 주셨는데 구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될 거란 말이 있었는데 구성원이 좀 어떻게 될지 밝혀질 수 있는지, 또 언제부터 출범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도 성과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자사주 소각 관련 3차 상법 그런 목표 처리나 예상 시점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네, 조금 이것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구조도 대외 의존성이 커서 외교가 망하면 경제도 망하고 외교가 흥하면 경제도 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교 역량을 키우고 외교를 잘하는 것은 경제가 잘 되는 길이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 홍콩 등 이 중화권입니다. 따라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잘 사는 문제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쪽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외교상, 외교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통해서 최대한의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균형 외교,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는 정세현 장관, 문정인 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공동위원장이나 실무, 분과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의미 있고 그리고 알차게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족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정년위원장은 꼭 오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할 수도 있겠으나 바로 답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우리 한정희 정책위 의장께서 짧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사위가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조금 없었는데 연내라도 법사위 내의 논의 구조가 일정 부분이라도 진행을 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늦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정도에는 1월 국회 정도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간사 찬스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간사단의 오늘 우리 뉴스의 한재혁 우리 간사 참석하셨는데 우리 한재혁 간사에게 발언. 간사가 얼마 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부간사 맡고 있습니다. 네? 부간사 맡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이승주 간사가 휴가 네. 중이어서 네. 부간사가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시스 한지혁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147일 축하드리고요. 네. 당대표 취임하실 때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새해에는 좀 여야 협치 관련해서 좀 구상이 있으신지 여쭙고 하나 더 여쭈면은 그동안에 당대표 재임하시면서의 성과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쭙습니다. 당대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이냐? 그건 제가 채점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채점자고 국민들이 채점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 전당대회 당선 직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한 부분은 사실은 상징적인 정치적 수사였는데 진짜 악수하면 안 된다. 주변에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저에게 당대표가 야당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둬라. 왜 자꾸 윤 5개인 세력과 단절하라 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후의 순간에 쓰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또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으면서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손잡고 그들과 한 목소리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협해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모든 걸 떠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들이 낸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슨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 국민의힘 처지가 본인 스스로도 속으로 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잘하면 여당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보도 전문 채널 우리 YTN 김다현 기자 질문하십시오. 네, 대표님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하실 때 1인 1표제 재추진 계획을 언급을 네.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계파 문화를 없애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이 배경 등을 자세히 여쭤보고 또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시는 부분인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하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나 1인 1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가 1인 1표입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무슨 다른 조합장 선거 1인 1표 아닌 데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저는 10수년간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10수년간 제가 생각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한 1인 1표제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가? 저는 두 가지입니다. 기득권 타파, 개파 청산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왕적 총재가 공천권을 전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경선으로 주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계파 저런 계파들이 나누어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끼리끼리 모여서 계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저는 이 1인 1표제를 통해서 계파가 해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파 보스와의 모임이 하나 있고 무슨 정책 토론회가 중요한 정책 토론회가 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느냐? 정책 토론회 현장에 달려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가? 계파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에 가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공천이 신경 쓰여서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정책을 열심히 하고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입법 활동 열심히 하고 예산 감시 열심히 하면 공천에 불이익이 없는 공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 1인 1표제가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저렇게 그룹핑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 1표제가 되면 앞으로 보십시오. 계파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 받으면 그냥 공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해서 1인 1표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무산이 된 것은 반대하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수 부족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위원 재보궐선거 후에 재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필요하면 다시 전당원들에게 그 뜻을 묻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약속 시간이 거의 되어서 이쪽 질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분 받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세 분 다. 뉴스핌의 윤채영 기자를 대표해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두 개 더 하시죠, 뭐. 예, 대표님께서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핌 윤채영입니다. 마지막 그 모두 발언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서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연대나 관계 설정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혁신당뿐만 아니라 다른 범여권 정당들과의 연대 관계도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하겠다. 그리고 경선 후보자가 많으면 A조, B조 두 팀으로 나눠서라도 예비경선, 본경선을 치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당으로 탈당해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후보들이 사실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오늘 현재는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5개 구청장을 뽑는데 민주당 후보가 38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고 실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완전한 권리당원 경선을 하겠다 하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반대 상황이었다면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간다 하는 탈당 러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기사, 그런 소식은 없죠. 저는 일종의 억울한 컷오프 없는 완전한 경선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는 조국혁신당이 출범할 때 제가 따로 또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낼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낼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도 나름 최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한두 번만 더 하자고 하셔서 대표님 찬스로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 우선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허위 조작 정보 금지법에서 그 권력자 등이 그 징벌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으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이 있고요. 유통이 금지되는 그 허위 정보 요건 중에 그 공공의 이익이 그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그 요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명확성과 과잉금칙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야권이나 그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지적이고요. 언론계에서도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견해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역할이 아닐 때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인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피해를 봐도 참아라 하는 것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20년 동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왔는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법적 소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이 실제로 정론집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론을 지키라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언론인들이 사회적 칭송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불법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해 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만 이번에 수정안을 한 것은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 단순한 착오에 의한 허위 정보는 그것까지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다라는 헌재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진짜 단순한 착오,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방송통신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 대상에서 이것은 악의적인 그리고 고의성을 가진 불법 조작 허위 정보다 하는 부분은 또한 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분만 받겠습니다. 경향신문 심윤지 기자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MBN의 장가희 기자 계속 손을 들어 두 분만 질문을 받고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청년위원장을 특별히 배석시킨 것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대대신 답변하라고 와 있는데 괜히 온 것 같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질문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장가희 기자 질문에 청년 질문을 기대해 보면서 아닙니다. 예, 우선 먼저 경향 심윤지 기자 질문권 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심윤지입니다. 그 전당대회 때부터 당정대 원팀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혁입법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좀 계속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 그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말씀도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엇박자라는 단어는 언론인들이 쓴 거 아니신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질문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시는데 엇박자 내면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언론인들이 주로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국직국치간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 조율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취임 직후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도와준 사람 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 도와준 사람들 다 임명했다고, 탕평책했다고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치한 사람이 탕평책 합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당직 인선에 대해서 언론의 비난이나 비판을 안 받은 사람이 저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역사적인 내란 청산 개혁 입법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표를 하루하루 합니다. 이런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의 자기 정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묵묵하게 하루하루 당대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표님께서 2분 정도 더 받으신 이유가 이 질문이 나올 때를 기다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 기자님들에게 평소에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당대표 취임하고 100일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언론인들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나 또 업무보고나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대외 행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으로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만나면 오프 더 레코드 이렇게 딱 걸어도 때로는 다 보도하거나 다 정보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당정대 원팀으로 가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 말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접촉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이렇게 판이 벌어졌으니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더 받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으로서 여태 계속 설명해왔던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TV조선 고승현 기자님 계속 손을 들어서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 달 전쯤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다 끝났습니까? 딱 한 분만 더. 네. 어디십니까? 네? 전자신문입니다. 네, 전자신문이요?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 말씀하셔서 지금 자주파 동맹파로 일컬어지는 대북 정책 이견에 관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저번에도 통일부가 이제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오늘도 이제 정세현 장관 이름도 얘기를 하셔서 조금 뭐 자주파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처 내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보수화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지선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도 북한 통일정책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감옥을 간 것도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모든 모순의 기본은 분단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해야 하겠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은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의 문제 그 화두였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제 지역구 유권자셨습니다. 동교동에 가끔 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문에 썼는데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그런데 2000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그것은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사전 정지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엘고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평양행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남북 관계의 빗장을 여는 것,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다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의 주요한 정책이었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그 끝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원래 3만 명 남북 노동자가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성은 그렇습니다. 2만 7천 명 북한 노동자, 27만 북한 노동자, 3만 남쪽 노동자. 3만 명이 북한 개성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 시간이 4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개성공단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것은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닫혀진 것, 금강산 관광이 닫혀진 것, 제 개인적으로도 천추의 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열어야 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본을 포함한 수출 물동량이 부산에 모이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로 유럽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남북이 실제로 대화하고 그런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 여러 가지 지혜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자주파다, 동맹파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파만 있습니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숨구멍이다. 이 숨구멍을 트여야 됩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좀 열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당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모경종 청년위원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석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답변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최기찬 기자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청년들의 보수화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청년들이 보수화됐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고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 지역의 청년들이 관심 있는 공약들을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의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떠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놓아야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청년 후보들을 많이 공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젊은 청년 후보가 아니라 실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 봉쇄하지 말고 기회의 문을 넓히는 당의 지방선거 공천 전략이 수반되면은 민주당에게 애정을 그동안 갖지 않았거나 애정이 떨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미래 세대라고 합니다만 청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 안 중요한 세대가 없습니다. 청년 세대도 중요하고 중장년 세대도 중요하고 노년 세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가 청년이라는 한 세대를 더 신경 쓰는 이유는 시작점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징을 꼭 함께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청년의 특징과 청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도록 청년위원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 비서실에서 이런 자료를 좀 냈는데요. 저도 이걸 보니까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정상화 3대 개혁 완수, 당원이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 정당,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호남 발전 특위, 국가보훈 정책 특위, 역사와 정의 특위, 그리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 그리고 현장이 곧 민생 국민 곁으로. 요걸 제가 몰랐던 건데 보니까 제가 50일에 11,269kg을 9kg이란다. 9km를 50일에 11,269km를 제가 달렸다고 하는군요. 당대표를 하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오직 지방선거 승리 이거 하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당대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공식 첫 기자회견을 했으니 앞으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더 자주 만나고 또 필요하면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받아치시느라고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그 다양하고 폭넓은 질문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멘트가 대표 취임 이후에 국민 곁으로 11,269km를 달려간 대표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멘트를 마치려고 했는데 본인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